예, 전 회차까지는 주체 구조별로 구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에서부터는 이제 건물의 각 부위별 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가장 먼저 할 부분은 가장 밑에 있는 밑부분이죠. 즉 기초 및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의 최하부에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바닥에, 즉 지반면에 전달하는 그 최하위 구조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 자체를 결국 기초로부터 하중을 받아서 땅에 집안의 지지력을 이제 보강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정이 잘못되면은 뭐 이 유명한 피사의 사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어진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번 부실 공사에 의해서 건축물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이제 집안면을 갖다가 충분히 다져주지 않아서 지내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내력이 부족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집안을 갖다가 단단하게 어느 정도 건축물을 제대로 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은 그 건물이 세워지는 곳에 지층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층을 알아봐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지내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내력이 이제 부족하면은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층에 있는 부분을 전부 샘플을 얻어 갖고 어떤 암석이나 어떤 토질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지내력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그 샘플이죠. 깊이별로 샘플을 갖다가 채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정을 알아보겠습니다만, 결국 건축물 상부 구조의 하중을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집안면을 조정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지정의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잡석 지정 있고, 말뚝 지정, 그 다음에 피어 지정, 뭐 집안 계량 지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우선 집안면이 상당히 좋은 경우, 즉 경질 집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부만 갖고 실상 충분히 하중이 전달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기초와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직접 기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질 집안이 실은 상당히 집안면에서부터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 결국 그러면 지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경질 집안까지 이것을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뚝이라는 이런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뚝을 갖다가 박아서 이것을 힘을 전달하는 것, 뭐 결국 이것을 능력으로 봐서는 지지말뚝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이제 말뚝 기초, 뭐 말뚝 지정이라고도 물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편 너무 이제 경질 지반이 깊게 되면은 상당히 깊이 결국 이렇게 말뚝을 박아야겠죠. 그래서 뭐 강으로 된 말뚝을 이렇게 직접 깊이 박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불합리할 때 경질 지반까지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 말뚝의 표면에 마찰력만으로 이렇게 지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찰 말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말뚝을 사용하지 않고 말뚝에 해당되는 것을 현장에서 제조하는 방법이죠. 결국 이거는 말뚝의 형태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서 거기에다가 뭐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 갖고 말뚝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하죠. 즉 공장에서 만들어 온 말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뚝을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형성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말뚝의 지름이 이제 커지면, 굵어지면 이것을 이제 피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초라고도 하고 지정이라고도 하고 뭐 양쪽 약간 혼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한편 이렇게 이것은 경질 지반이 그나마 있는 경우의 얘기입니다만, 연약 지반 때문에 결국은 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뭐 말뚝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지반 자체를 개량을 하는 거예요. 지반 자체를 결국은 지내력이 있는 토질로 바꾸는 행위, 이것을 이제 지반 개량 지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뭐 아까 나왔었던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잡석 지정을 보시면은, 잡석 지정은 일단 지반면은 뭐 경질 지반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터파기, 즉 기초가 들어갈 부분을 파는데, 거기를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잡석을 갖다가 까는 거죠. 잡석을 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위에 다시 자갈을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얇게 타설을 합니다. 이걸 미창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미창 콘크리트는 결국 기초가 오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먹줄도 놓고 그 다음에 이 면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미창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 건물의 최하부에 있는 기초를 갖다가 이제 얹게 되겠습니다. 말뚝 지정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초에 접한 지반면만으로는 지내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결국 경질 지반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말뚝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로는 뭐 나무,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강, 이렇게 재료별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뭐 나무 말뚝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장 생산된 기성 철근 콘크리트 말뚝, 이거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아까도 있었던 것처럼 구멍을 파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중 전달 방식은 이제 경질 지반에 직접적으로 닿도록 하는 것이 지지 말뚝이고, 경질 지반에 닿지 않더라도 결국은 말뚝 자체의 표면에 그 마찰력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마찰 말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나무 말뚝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나무가 주로 사용이 됐는데, 결국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 속에 있으면은 썩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물하고 그 접하는 표면에 나타나면 이제 썩게 되겠죠. 그래서 실상 나무 말뚝을 박을 때는 지하 상수위 밑으로 박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된 기성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이것 자체가 실은 속이 비어 있는 중공 말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으로 돌려서 속이 비게 만든 그러한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말뚝이 있었는데, 물론 H형광 같은 것을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뭐 강관을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 뭐 약간 마찰력을 위해서는 뭐 이런 마디 말뚝 같은 것도 사용할 수도 있죠.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공장 생산된 철근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리스트레스를 준 말뚝인데, 여기에 프리스트레스용 강선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잡아당겨줘서 꽉 압축력을 준 그러한 고장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PHC 말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이다. Pretensioned, 결국 이거 프리스트레스를 준 거죠. 프리스트레스를 줬고, 스펀이라고 하는 건 이걸 회전시킨 거죠.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회전시키면은 속이 이렇게 비게 되겠죠. 원심력으로. 그래서 스펀 고강도죠.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하이 스트렝스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일을 결국은 이렇게 박는 거죠. 집안면에다가. 지금 그림에 있는 것은 H형광입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직접 박아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말뚝인데, 이거는 뭐 시험 말뚝이라고 해서 미리 어느 정도 이것이 들어가는가를 갖다가 박아보는 거죠. 박아보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정 그 경질 지방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 머리를 자르겠죠. 이 머리를 자르고 그 위에 이제 기초판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메이프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때려서 박게 되면은 엄청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소음과 진동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거는 구멍을 굴착하는 거죠. 프리보링이라고 합니다. 미리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기성 말뚝을 박아 넣어서 고정시키는, 그러면은 뭐 거의 그 소음과 진동을 많이 없앨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오거 스크류 오거라고도 부릅니다만, 결국 이 나선형의 날개를 가진 걸로 이제 굴착을 합니다만, 워터젯, 물을 분사해서 구멍을 뚫어 갖고 말뚝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인데, 이제 이거를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어 갖고 이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결국 경질 지방까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철근을 삽입하는 거죠. 철근을 삽입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밑에서부터 채워 나가면은 결국 이것이 이제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 말뚝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것 또한 뭐 소음 진동은 뭐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뭐 특정 공법명이 나옵니다만 베노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베노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를 두고 여기 해머그래브라고 하는 것으로 굴착을 하는 거죠.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철근망을 집어넣고 여기에 트레미관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위한 관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이 트레미관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채워나가는, 이것이 이제 뭐 베노토 공법이라고 특정 회사의 공법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유사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어스드릴 공법이라고 하는데, 어스드릴 공법은 앞에 있었던 베노토 공법과 다른 점은 이제 케이스를 이건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철관이죠. 케이스를 이 표면 쪽에다가만 하고 그 다음에 회전 버켓으로 구멍을 뚫어서 결국 물을 부어서 결국은 물로 결국 흙을 빼내는 거죠. 흙을 토출시키고 그 다음에 트레미관과 철근망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 방법을 이제 어스드릴 공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이라고 해서 구멍에다가 물을 채워서 이제 굴착을 하고 이 토사 흙과 물을 갖다가 순환수로 배출시키는 거죠. 배출시켜서 여기를 비워 나가는 것을 이제 리버스 서큘레이션 역순환 공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을 파면은 결국 이렇게 말뚝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기초 말뚝으로 쓸 때는 이것이 이렇게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결국 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으로 지반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지반을 흙막이를 해주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단면이 노출돼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 등에 이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심초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깊은 기초라는 뜻이죠. 깊은 기초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우물 같이 이제 뚫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이것을 굴착을 하는, 뭐 결국 여기에는 이제 환기용으로 이제 송풍기 등을 집어넣고 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같죠. 그 다음에 뭐 지반 계량 공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약 지반의 토지를 계량하는 공법이다 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고, 연약 지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흙에 입자하고 그 공극이 많이 비어 있는 거죠. 즉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약 지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에다가 우리가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안에 들어있던 물과 공기가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흙의 입자만으로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즉 암밀 지반이 만들어지죠. 결국 암밀 지반이 되면은 연약 지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지지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재하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샌드 파일, 샌드 드레인, 페퍼 드레인, 약액주의 공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재하공법은 하중을 얻는다는 뜻이죠. 집안면에다가. 그래서 프리로딩입니다. 미리 하중을 가해두는 공법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상당히 넓은 대지에다가 흙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죠. 흙을 쌓아 올려서 이 흙의 무게로 이 집안면을 갖다가 단단하게 좀 굳히겠다. 뭐 이런 뜻이죠. 뭐 하도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하중을 가하기에는 결국 흙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마치 여기다가 피라미드를 쌓듯이 흙을 얹어서 결국은 집안면이 다 다져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 위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올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안밀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컴팩션. 이거는 동적으로 때리는 거죠. 힘을 가해서 이 집안면을 단단하게 굳히겠다. 이걸 그래서 이런 무게추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집안면에다가 진동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진동을 가하게 되면은 결국은 집안의 밀도가 높아지고 지지력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실은 뭐 여기다 무게추를 떨고 갖고 지금 이렇게 파인 모습이죠. 움푹 파인 모습이죠. 여기도 지금 움푹 파였습니다만 결국 여러 곳에다가 이것을 실시하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다져 나가는 거죠. 다져서 건물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동안밀 공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진동을 가해서 진동을 가해갖고 일단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죠.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골재를 채우고 단단하게 여기에다가 채운 뒤에 이거를 다지는 거죠. 진동 다짐을 해갖고 단단하게 굳히는 방법. 그래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굴착해서 나가는 모습이죠. 이건 이제 샌드 컴팩션 파일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공법인데, 이거는 이제 뭐 결국 모래지방 같은 데다가 결국 구멍을 갖다가 진동을 줘서 뚫고 거기에다 다시 흙을 채우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여기에 일종의 그 단단한 모래기둥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모래기둥을 형성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집안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고 있는데, 샌드 드레인 공법은 결국 점토층의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모래를 채우는 거죠. 모래를 채우고 위에서 하중을 주게 되면은 결국 점토층 속에 있던 그 수분이 결국 이 모래 기둥으로 옮겨오겠죠. 그래서 이 모래 기둥으로 옮겨온 것이 다시 위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샌드 드레인이죠. 드레인이라고 하는 건 물움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래로 물움통을 만들어서 결국 수분을 점토층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제거한다는 거죠. 결국 점토 속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꺼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하중을 가하면은 결국 거기서 물이 빠져나와서 빠져나온 이 드레인을 통해서 뽑아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샌드 드레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거의 배와 같은 형태로
실상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래 기둥을 갖다가 이제 형성시키는 방법이죠. 결국 주사기처럼 주입을 해서 그래갖고 모래 기둥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물이 여기를 타고 다 빠져나오도록 지금 이쪽 점토층에 있는 그 물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지는 모습이죠. 이건 샌드 드레인 대신에 이제 이건 페퍼 드레인이라고 하는 종이죠. 종이를 갖다가 꼽아 갖고 종이를 통해서 물을 뽑아내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뻘이라든가 뭐 갯벌 뭐 이런 데에서 뭐 결국 수분을 뽑아내는 방법이죠. 결국 우리나라의 그 인천공항 뭐 영종도의 인천공항 같은 것도 결국 지반면이 전부 다 뭐 뼈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공법으로 결국 집안에 물을 빼낸 거죠. 결국 이게 지금 이 종이를 통해 갖고 물이 빠져나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야객주입공법이 있습니다만, 야객주입공법은 이제 집안면에다가 이제 약물을 갖다가 집어넣음으로써 굳히는 거죠. 굳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이제 야객주입공법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실상 생석회 실상 뭐 고분이라든가 옛날 그 무덤에 보면은 결국 뭐 석회 등을 갖다 사용을 해서 땅을 굳혔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뭐 이러한 생석회 같은 것으로 집안을 굳히는 방법이다. 뭐 이것도 뭐 일종의 야객주입공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죠. 뭐 이거는 고속도로 등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절개지가 있는데, 이 절개지의 면을 이렇게 굳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뭐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것을 뿌림으로써 굳히고 있는데, 이걸 뭐 사면 안전공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뭐 이것도 일종의 집안 개량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사를 갖다가 거의 뭐 직각에 가깝게 해서 여기 PC판을 갖다가 뒤에 그 흙에다가 묻어 놓은 거죠. 그럼으로써 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대충 지정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지정에 관계되는 것은 제 그 시공학 건축 시공학 자료에서 기초와 지정 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상 여기는 국법 관련 강의이기 때문에 뭐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뭐 후팅 기초를 보시겠습니다만, 기초는 우리가 뭐 파운데이션이라고도 하고 후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초는 이제 상부 구조의 하중, 결국 건물 전체의 하중을 갖다가 집안면에 전달하는 최하의 부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치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동치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안면이 서로 수평적으로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딘가가 이렇게 치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동치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초의 형태별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연속기초, 독립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이제 줄기초, 줄기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의 하중이 작고 하부 깊이도 작은 건물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태적으로 봐서는 뭡니까? 결국 벽식 구조용이죠. 소규모 벽식 구조용으로 이 위에 예를 들자면 뭐 벽돌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사용하는 기초를 우리가 연속 기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철근 콘크리트조나 조족조나 아니면 이제 목구조, 뭐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목구조용이 아니고 이제 서양식 계량 목구조 같은 것의 기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줄기초의 형태죠. 뭐 상당히 두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연속기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초. 독립기초는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독립기초죠. 하나하나가 독립기초인데, 뭐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일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를 연결해 놨죠. 이거 지중보라고 했죠. 지중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독립기초의 하부에는 잡석 지정을 지금 해 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양처럼 기둥 하나하나에 이제 독립기초가 하나하나 대응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멘 구조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라멘 구조용으로 우리가 독립기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판의 형태는 뭐 정방형, 뭐 경우에 따라서 장방형의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것이 독립기초의 배근이죠. 배근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되어 있는 모습이죠. 지금 독립기초용 거푸집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바닥면에는 뭐 그거를 거푸집 하고 있지 않죠. 바로 여기 뭐 흙 위에 바로 콘크리트를 쳐서 독립기초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다음 복합기초가 있습니다. 복합기초는 실상 뭐 그 기초 간의 간격이 너무 좁다든지, 즉 기둥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이상을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후팅을 갖다가 합치는 거죠. 합쳐서 만든 것을 우리가 복합기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뭐 피라미드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다리꼴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대지 경계 지반면에다가 이제 독립기초를 세울 때 이제 그 여유가 없는 경우, 결국 그럴 때 이러한 복합기초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거 지금 두 개를 지금 합쳤죠. 두 개를 지금 같이 합쳐서 거푸집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통기초. 온통기초는 이제 매트 파운데이션, 매트 기초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건물의 바닥을 전체를 기초화하는 것이 이제 온통기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뭐 이제 초고층이나 고층처럼 건물의 하중이 큰 경우 결국은 뭐 거의 하나의 지하층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으로 형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온통기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지금 여기에 일단 기둥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이 바닥판 전체가 다 기초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온통 기초다. 지금 이거는 뭐 주상복합 건물의 기초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것도 결국 여기에 기둥을 위한 철근 배근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기초판을 전체적으로 온통 매트로 한 모습이죠. 그래서 뭐 온통 기초가 되면은 거기에 실은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은 뭐 거의 이렇게 레미컨 트럭이 줄지어서 뭐 대기를 하게 되겠죠. 이건 해운대 LCT의 온통 기초 공사 콘크리트 타설 날이죠. 네, 전체가 다 기초판이죠. 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습니다.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실상 뭐 속에 기둥도 없죠. 기둥도 없고 그냥 넓은 면적에다가 그냥 이것을 바닥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온통 기초 겸 바닥판 겸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개량 목조 주택이 이제 올라가기 위한 바닥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죠. 뭐 이것은 이제 그 건물의 평면 형태도 약간 복잡하고 해서 뭐 억지로 이거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통째로 다 타설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뜻이죠. 네, 이상